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언어와 매체 수업 시간에 다양성 실천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장지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양성이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다른 특성을 말합니다. 틀림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을 질책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변화하기를 강요하며 갈등하지 않았는지 이번 활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 전반의 갈등 요인을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규정하고 인종, 종교, 문화, 복지, 소수자 등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이를 통한 문제점에 대해 깊이 사고를 하고 대안을 찾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발표는 인종차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을 발표할 이도혜 학생을 시작으로 전서연 학생의 다양성과 차별이 동의어로 여겨지는 현실 분석, 이다연 학생의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 신가은 이미수 학생의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 이화빈 이효진 장지혜 학생의 노인 복지 서비스의 분석과 개선 방안, 이수영 학생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의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조은 학생의 노인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성 문제, 안수빈 학생의 주거 빈곤 아동의 심각성, 다음으로 강민지 한민정 학생의 팬데믹의 이전과 이후로 나는 장애인의 인권, 강현주 이재희 학생의 블루칼라 노동자의 죽음과 비애, 한세진 학생의 빈부격차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이진영 학생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상업 다양성의 붕괴, 조혜림 학생의 신경 다양성의 이해와 차별의 해결 방안, 이민우 학생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피해, 마지막으로 직업 다양성에 대해 발표할 정희로 학생 순으로 진행됩니다. 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다양성 존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3학년 4반 15번 이도예입니다. 여러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도 출신의 CEO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에는 인종과 언어, 종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옛날부터 접해오면서 많은 사고방식들을 공유하고 또한 새로운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어 세계의 무대로 활동을 할 때 보다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산유국이자 석유 매장량이 1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를 주유하는데 단돈 1,000원 값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국 사람이 베네수엘라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너네 나라는 석유값이 물값보다 쌀 수 있니?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쌀 수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도 당연한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로봇을 만드는 기업에서 어떤 부서는 부품이 적어야 유리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부품이 많아야 유리할 수 있는데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도 그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나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두 번째로 그 누구의 의견을 옳다 틀리다로 판단할 수 없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환경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현재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러한 꿈들을 실현시키기엔 한국에서만 활동하기엔 부족할 것 같아서 나중에 세계를 무대로 삼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하여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성과 차별은 동의어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3학년 5반 18번 전서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차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제 선택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다양성이 차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성이 차별로 변한 사례로 인종차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다양성이 차별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으로 인한 차별의 해결 방안 제 나름대로 생각해 온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여섯 번째는 Q&A지만 동영상 녹화로 진행하는 관계로 Q&A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를 선택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양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탐구를 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어느새 의도치 않게 다양성이 아닌 차별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인종, 종교, 나이 등의 주제가 여러 등장하지만 이들의 결론점은 결국 차별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대상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종교입니다. 이 화면에 뜨는 기사들은 내용과는 관계없이 업로드 순서로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 많지는 않더라도 종교 탄압, 그리고 종교인 성추행 등 차별적 요소가 들어간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소수자입니다. 이 키워드도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성애자라 판단되는 차별적 현실 등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종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에는 한눈에 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차별이 드러나 있는데요. 유명인의 인종차별 논란, 공기업 상품의 인종차별적 요소, SNS를 이용한 인종차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것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이 소위 일반적인 특징을 지닌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릴 만큼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에서는 각종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분명 잘 활용하면 특정 분야의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커뮤니티는 비슷한 관심사나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인종, 성별, 나이 등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성별에 따라 혹은 직업에 따라 또는 인종에 따라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들의 특성이 결코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애초부터 비슷한 관심사가 목적이 아닌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면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그 여론에 쉽게 휩쓸려 버린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만일 다른 집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버리면 집단 내에서 갈등이 발생한 집단에 대한 이른바 혐오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SNS, 뉴스, 기사 등 갖가지 매체로 퍼져나가며 하나의 문화로 소비가 됩니다. 또는 이러한 혐오는 여러 사이트로 퍼져나가 소비되면서 나중에는 사용자조차도 혐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주제로 인종에 관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혐오는 단어, 제스처,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스처, 그림, 단어, 캣콜링 등 피부색의 다양성이 차별의 대상이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제스처는 아주 대표적인 동양인 차별성 제스처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이 제스처를 취해 구설수에 오른 것을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인간의 진화 과정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진화할수록 점점 피부색이 흰색을 띠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인종차별이라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넓은 범위에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 개개인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용하는 단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다양한 인종을 접해보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요시해 특정 커뮤니티를 아예 차단해버리기도 어려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파생된 원인을 알고 주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3학년 2반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차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상황, 그리고 문제 원인,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 이 순서대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은 과연 왜 중요할까에 대한 게 저의 동기였는데요.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출생자 중에서 무려 5.2%가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5.2%라는 수치를 좀 더 실감나게 와닿기 위해서 옆에 있는 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학급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에 대한 표입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언어 습득의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주변으로부터 차별이나 편견에 노출되기가 쉬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에 맞서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 통합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을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조사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라는 것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응답한 비율이 2015년에는 전체의 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전체의 8.2%로 무려 3.2%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이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심각성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다문화적 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서 지난 10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0점 만점에 50점대 절반 정도 되는 점수대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몇 해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적인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수용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태도에 관한 것들이 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태도나 대우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상황에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례에서 신문 사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6월자 기사인데 학교 폭력을 다룬 기사입니다. 바로
이 학교폭력 피해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력, 그리고 금품갈취,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외국인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2021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이 겪는 차별이나 아니면 혐오에 의한 폭력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건지 저는 그 문제 원인으로 두 가지를 뽑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다뤄왔듯이 우리 사회 내에 다양성 존중 의식이 부재한 것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 존중 의식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이주를 하던 아니면 여기서 출생을 했던지 간에 그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동급생들 혹은 주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편견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의 원인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 문제 원인으로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체제의 한계점을 꼽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우리는 같은 다문화 가정 자녀일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에서 출생을 하여서 한국에서 성장을 한 경우가 있는 반면 외국에서 성장을 해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주를 해서 온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둘은 동일하게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부류의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이런 어떤 습득도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것도 전혀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런 다양성을 고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원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 어떤 다문화 학생에게는 굉장히 부족하거나 어떤 다문화 학생에게는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네 번째 마지막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해결 방안 중에 첫 번째로 먼저 사회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 존중 교육이 보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성장기에 이 피해를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나 교사만을 대상으로 다양성 존중 교육이 보급되는 것은 1차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즉 앞으로 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사회에 나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감에 있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이라든지 차별 등을 미리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요, 학교와 지역 사회에 다문화 자녀 전문 지원 및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그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원 체제를 갖춘 게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일정 수 이상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 내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다니는 학교들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 인력이 하는 일은 먼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이 개개인의 특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서 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차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얻어지는 우울감이라든지 굉장히 낮은 학업 성취욕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저는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해결 방안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될 사회에서 보편적인 다양성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위한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서 사회 통합의 길로 이루어지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저는 다양성 존중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을 주제로 세미나를 발표할 신가은, 임희수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자 맡은 종교에 대한 사례 및 해결 방안, 네 번째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은 종교적 차별은 대부분 자신의 종교를 다른 이에게 강요할 때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테러의 원인은 결코 하나로 뭉쳐질 수 없는 종교를 단합시키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있지만 일부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들로부터 갈등이 발생합니다. 먼저 저는 이슬람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슬람교가 받은 차별 사례는 대구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한 곳뿐이라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경북대 이슬람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기부로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짓기 위해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12월에 착공해 약 70여 평 규모로 최근까지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을 문제 삼으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구청은 건설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인권단체들은 공공기관이 주택가의 수탁에 존재하는 교회 또는 성당 등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전무한데, 유독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북구청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주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모스크에 모이면 소음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악취는 교회 성당 사찰에서도 발생하고 다른 종교에 비해 이슬람 예배가 더 시끄럽거나 악취가 더 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구시 북구에는 이미 다양한 종교시설이 존재하는데도 모스크 건립만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먼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면적인 이유가 오로지 종교 혐오에만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이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일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수 종교 차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만 종교 차별 문제가 나아지는 단계에서는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종교 차별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치 않은 종교 문화를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국가의 노력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소수 종교로 여겨지는 종교인들을 위한 법과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음식이 있는 종교인들을 위해 음식점에서 식재료의 정보를 자세히 표기해야 하는 법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저는 힌두교에 대해 조사하였고 힌두교가 처벌받은 사례는 K-팝을 둘러싼 인종차별 및 타부나 비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팝 팬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외 팬들이 자국 문화를 전형적으로 묘사하거나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탓입니다. 특히 해외 팬덤이 큰 아이돌 그룹일수록 파급력이 큽니다.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노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가네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인도 팬들이 우리의 힌두교 신은 대중음악 뮤직비디오에 등장할 장난감이나 받침대, 미학적 조형물이 아니다라며 신성한 종교적 상징물이 바닥에 방치되듯 놓여있는 모습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며 뮤직비디오에서 관련 이미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한국 음악이 한국 내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 불편함을 호소하는 입장, 즉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하며 뮤직비디오에서 관련 이미지를 삭제하였으나 이미 일부 팬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종교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소속사 등을 대상으로 종교차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육을 의무화한다면 대중문화, 음악, 뮤직비디오,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종교차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신성한 종교적 상징물을 장난감이나 받침대 등의 소품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국 음악이 한국 내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로 퍼져나가 소비되기 때문에 타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해도, 심각성, 해결 방안의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첫 번째, 소수 종교 차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48.3%는 잘 모른다, 41.4%는 조금 알고 있다, 6.9%는 잘 알고 있다, 3.4%는 아예 모른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수 종교 차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41.4%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7.6% 조금 심각하다, 13.8% 매우 심각하다, 10.3% 응답 없음, 6.9%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수 종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58.6%가 개인의 노력, 24.1%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 17.2%가 종교 차별에 대한 교육 의무화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이화빈, 이효진, 장지혜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분석과 해결 방안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각자가 하나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선정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주거복지, 노인 빈곤 문제, 독거노인 문제의 실태와 각자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조사한 주거복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인 실버타운을 만들었지만 가격이 너무 높고 외로운 노인이 모이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늘면서 대체 주거지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년 주거실태 조사에 의하면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4%인데 그중에서 고령자 기초수급 가구는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니어 코하우징 확대가 있습니다.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이 공존하는 반공동체적 주거 모델인데요. 시니어 코하우징은 친구 또는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안정화가 우선시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사회화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공공주택 내부 커뮤니티 공간 규모가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연결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뿐 아니라 외부 지역 자원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기능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점에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은 경우 즉시 확인 및 119 신고 등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등이 주택 설계 또는 개조 시 계획되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표할 노인 빈곤 문제인데요. 고령화 시대가 된 지금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노인분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4.8%를 크게 앞질렀고 노인 자살률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노인분들은 자신이 모아놓은 돈을 자식들에게 쓰느라 노인의 연령이 되셨을 때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 노인 빈곤의 문제를 가족이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분들이 노인 빈곤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 중에서는 아직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직종을 더욱 여러 방면으로 확대시켜 노인분들이 자신의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재능을 살리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들입니다. 네, 다음으로 독거노인 복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독거노인 주거 환경 및 돌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고독사 예방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주거 환경 및 돌봄 사업은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고 있는 12만 6천여 명과 16개 구군에서 추천한 32가구에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주거 환경 개선 및 돌봄 사업은 친환경 주거 살균 소독과 주방 교체 용품,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창호 교체, 도배, 건물 보수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고독사 예방 시스템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시스템인데요. 우유 배달을 통해 어르신 돌봄 및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아가 의료 서비스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원을 받는 지역은 서울 시내 10개구가 되어 있으며 특히 은평구 지역은 강북 삼성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에 있고요.
중요한 예방 내용은 우유 배달 활동은 매일 독거노인 가정에 유제품을 배달하고 제품이 2개 이상 방치되면 배달원이 교회나 가족,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구독사를 예방하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로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독거노인이 집에서 빨래하기 어려운 묵은 침구류와 대형 세탁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독거노인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 건조한 후 각 세대에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독거노인 이발 미용 지원 사업인데요. 이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황사 차단 친환경 방직망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아동과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황사 차단 친환경 방직망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대한노인의 산하 경로당과 노인대학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조선가정 등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사업과 폐지 수거 리어카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성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저희가 평소 관심을 갖지 않고 흔하게 접할 수 없는 형태의 빈곤, 주거복지, 고독사 등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복지 서비스가 구축된다면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복지 부담과 불안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국가의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어 노인복지에 기틀이 잡힌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또 노인이 사회적 약자로 생각되어 노인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가난한 노인들을 보며 젊어서 일을 안 했다거나 국가에서 돈을 주니 일을 안 한다거나 하는 등의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버타운이 너무 비싸고 사치스럽다는 말을 하거나 왜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아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상 실버타운은 가격이 매우 비싸 빈곤층 노인들의 경우 실버타운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의 노인들에게 비난이 잇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인종차별, 문화차별 등의 다양한 차별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노인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름을 인정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갖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3학년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장년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두 번째로는 노인들이 겪는 일자리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태,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청장년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데요. 노인 일자리 및 세대 갈등에 대한 청장년층의 인식은 이제 청장년층은 현재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노인보다는 청장년층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 노인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이 겪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데요. 저희는 같이 한 가지의 사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박태군 씨는 이제 대학교 비정규직 청소 업무에 지원을 했고요. 이제 필기 시험은 없고 모든 게 체력 테스트로 이루어져서 이제 박태군 씨는 열심히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하자마자 나이가 많다면서 합격을 취소당했습니다. 박태군 씨의 나이는 68세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박태근 씨는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 테스트 했을 때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는데 나이를 보자마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사가 좌절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개인의 특성과 직업 적합도 이런 것보다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 짓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 발표를 하기를 결정을 했는데요. 딱 이 말을 보고 이 발표를 결정했습니다. 늙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라는 이유가 자기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야 할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을까? 라고 박태근 씨는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노인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한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 동향 그래프인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모든 연도에서 목표량을 넘어서서 창출 실적을 이렇게 달성했다고 나타냈음을 알 수 있고, 여기가 목표량이고 여기가 창출 실적인데 굉장히 목표량의 거의 2배 가까이로 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목표량은 높아지고 있고 창출 실적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도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노인복지가 중요시되고 이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세계 주요국의 노인 진위 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인데, 앞에 내용과 모순되게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이제 위에 나온 국가들 중에서 여기에 나온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인 이제 노인 빈곤율 12.5%가 이곳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정도 43.8%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노인 빈곤율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성공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예산도 점점 늘려가고 있고 목표량도 훨씬 많이 달성을 했다면 노인 빈곤율이 줄어드는 것이 맞을 텐데, 이와 모순되게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진실을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을 총 얘기를 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가보자면 노인 취업자의 35.8%는 단순 노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자, 첫 번째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셈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율을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이 어렵고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것이고, 통계적 수치만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사업인데,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노인 일자리 사업,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사업 봤을 때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이제 목표보다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 그 정도로 해나가고 있으니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전부 다 단기 아르바이트,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빈곤율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고,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이 낮다. 이게 차라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노인들한테 조금 더 연금을 더 많이 주던가 그냥 돈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비판도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속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지속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그런 직종을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그런 직종을 더 어떻게 노인들과 같이 할 수 있을지, 같이 직업으로서 노인들이 얻어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가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들의 임금과 기간을 밝히는 통계 자료 마련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통계 자료를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목표량보다 2배 이상을 하고 있고, 점점 예산도 많아지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더 좋은 일자리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막 임금은 어떻고 일을 하는 기간은 어떻고 이렇게 밝혀주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많은 사람들이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장년층에 대한 노인 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노인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며, 노인의 일자리를 확대할수록 청장년층이 얻는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노인들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청장년층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을 해결하고 노인 개개인의 능력을 보고, 노인들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더 가르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뭔가 단순 업무만,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고 앞서 말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나타나는 다양성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3318 정조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노인 의료 복지에 대한 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의료 서비스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심각성을 느꼈고, 이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첫 번째는 부족한 노인 의료 서비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 필요성 고찰이며, 두 번째는 요양원 내에 불법 의료로 위험하고 전문적이지 않는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노인 의료 서비스 보완 필요성 고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팬데믹에 들어가면서 방문 의료 서비스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연도 5월 20일 경기복지재단의 위드 코로나 시대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의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병이나 방문간호, 영양 서비스 등 보건의료 서비스는 74% 정도 중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항목의 대면 미실시 운영 비율이 73.9%에 달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오래 걷지 못하는 노인 등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서비스 빈도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문 서비스 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해드린 후 접종한 노인들 중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상태 확인 후에 방문 의료 서비스 빈도를 늘리는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원 내 불법 의료 시술 문제입니다.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설에서 환자의 장기 입원을 노려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일부 요양원 때문에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이는 환자가 요양원에서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적극적인 기사화를 통해 일반인들의 심각성 인지 수준을 높인 후 일반인들은 청원을 올리고 동의하는 활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 혹은
국가 조직의 주기적인 요양원 방문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불법 의료 행위를 검열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용한 기사들은 이런 참고 자료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도 다양성 문제점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인 만큼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문제를 남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이들에 대한 편견과 앞서 설명한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언젠가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주거 빈곤층 이제는 돕고 나설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매개고등학교 사무공부 안수빈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주거 빈곤층 중에 주거 빈곤 아동을 선택하게 된 동기, 두 번째로 주거 빈곤 아동이란, 세 번째로 주거 빈곤 아동의 심각성, 네 번째로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해야 할 노력입니다. 제가 주거 빈곤 아동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주거 빈곤층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현실을 체념해야 하는 연령대는 아동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수도 없고 좋은 교우 관계를 쌓을 수도 없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동들에게 정부가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에게 집이란 어떤 공간이냐고 물었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 소중한 공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동들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동 주거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거 빈곤 아동이란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는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 못하는 가정에 사는 19세 이하 아동을 말합니다. 최저주거 기준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별 주택 면적, 방 개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세식 화장실 등이 필수 설비로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하여 주거의 구조나 성능이나 환경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주거빈곤 아동들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산사태로 무너질 뻔한 집도 있었고 아동의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구조인 것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인 집도 많았습니다. 또한 세면대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양치질을 잘 못 챙겨서 충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아동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누수 등으로 인해 아토피 등 여러 피부 질환이 생겨나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그나마 덜 간지러운데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거빈곤 아동의 건강도 문제지만 교우 관계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못해 친구의 집만 놀러가고 계속 신세를 지는 것 같아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아동들의 안 좋은 감정이 부모님에게도 가기도 하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호자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아동들에게 학대로 이어질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권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사실은 UN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의 4대 권리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는데 주거 빈곤이 이 4대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주거 빈곤 복지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도록 정부가 나서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주거 빈곤 아동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푸세식인 집을 모두 수세식으로 바꿔주기, 아토피인 아동들과 충치인 아동들의 병원비 지원해주기, 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을 위해 해충 방제 업체와 가정용 해충 퇴치기를 지원해주기 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주거시설을 새로 리모델링 해주는 캠페인과 주거빈곤 아동이 절대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거빈곤층 가족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거빈곤 아동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빈곤 아동들은 지금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닌 숨막히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거빈곤 아동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를 도와 적극적으로 주거빈곤 아동의 문제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계고등학교 3학년 한민정, 강민지입니다. 현재 인종, 국가 등 여러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주제 삼아 장애인의 인권, 팬데믹 그 이전과 이후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닥치는 순간 장애인은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때 장애인 대피 대책이 전무했던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재난 매뉴얼에 장애인 관련 내용이 없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급한 상황에선 동정과 시혜가 발현되기 어려울 뿐더러 그렇지 않은 때에도 장애인들은 숱한 어려움과 난관이 일상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삶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돌봄시설 휴원 및 긴급 돌봄체계 전환 등을 시행하였으나 시설별, 지역별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고 휴원 등의 일률적 거리두기 조치로 가정의 돌봄 부담 및 피로감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특성과 사람들의 예민함이 극치로 달리며 장애인들은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나 외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기능 훈련이 제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장애인 고용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에서조차 장애인들은 근로 단축과 근로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의 원인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만이 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자들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 개인적 역량에 따른 정보 제공의 변화,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칼같이 구분하는 것 또한 그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가 충족된 후 우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의 소외를 막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돌봄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정책화하여 보호자가 지니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개인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 정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그들이 소외 차별에 대한 심리적 위안을 받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소외와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역 지침에 미뤄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파악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은 정보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원받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은 다양한 정책 이용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자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다양성 존중에 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발표를 위해 매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에 취약한 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자의
1.7%가 가장 많은 인권 침해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장애인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시민의식 개선, 수평적 관계의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아직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죽음과 비애에 대해 발표할 340의 강연주 3420 이재희입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 블루칼라 노동자란, 두 번째, 블루칼라 노동자의 차별, 세 번째, 블루칼라 노동자의 죽음, 네 번째, 결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블루칼라 노동자란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숙련, 미숙련을 불문하고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통틀어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입는 작업복에서 관리, 사무, 영업, 금융 등의 부문에 종사하는 와이셔츠와 양복 차림의 화이트 칼라와 대비해서 블루 칼라라고 속칭합니다. 최근 비교되는 죽음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부 잘하는 의대생의 죽음과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한 청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를 이용해 지난 한 달간 53개의 매체 보도 건수를 집계한 결과 손정미 씨 관련 보도는 1,708건이었지만 이선호 씨 관련 보도는 460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쏟아진 손정미 씨 보도에 비해 이선호 씨 죽음은 4월 24일 단신 보도 이후 거의 2주가 지나서야 언론 관심을 받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산업재해 사망자 추이 및 업종 형태별 다수 발생 사고 비중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62명이었습니다.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82명이고 나머지는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이 외에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합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 이런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산재가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기업에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산재 은폐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블루칼라 노동자에 관한 차별이 심한 편입니다. 당장 뉴스 포털에 생산직 노동자 차별을 검색하면 유명한 회사들조차 임금, 처우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 중에서도 청년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은 인종차별, 학벌차별들로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사회를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차별과 배제로 삶의 풍요로움을 빼앗긴 채 저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임금 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여 차별의 시선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의 참여권 영역을 넓혀 실질적인 권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감독을 할 때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할 때도 노조나 현장 노동자가 모니터링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작업장을 근로감독이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자와 노조가 감독에 참여하고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안전히 일할 일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업재해 예방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터의 환경차별 문제를 개선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력이 늘어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의역 김군 사건입니다. 2016년 5월 28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서울 메트로와 은성 PSD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있었습니다. 고장 접수 1시간 내에 현장 출동을 안 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 페널티 부과까지 6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군이 혼자 스크린도어 뒤편에서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5시 57분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서 김구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택항 사건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 내에서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학비 마련을 할 작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선호 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의하여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일부분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그의 평소의 업무와 다른 업무에 투입된 첫날에 일어난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안전장비는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측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아서 이선호 씨의 발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입니다. OECD 회원국 산업재해 사망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처벌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에 수차례 올랐으며 또한 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장시간 노동국가, 최악의 선진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근로환경에 놓여 있다 보면 업종을 막론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를 다루는 업종이나 위험한 작업을 주로 진행하는 업종이라면 더더욱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평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장비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 소홀 혹은 미흡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다는 수익에 더 집중하고 안전에 대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니 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흐름은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형법적 접근이 아닌 기업의 수익 구조상 접근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너 저런 청소하는 사람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동자에게 씌워진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중시키는 말입니다. 모든 직업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이미지들이 모여 우리는 무심결에 기술직과 현장직, 전문직과 비전문직 같은 계급을 나누어 놓곤 합니다. 지능은 절대로 도덕적 오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있을 뿐이다. 모든 직업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회에서 차별받는, 저평가되는 직업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편견입니다. 이를 근절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3반 한세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빈부격차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를 주제로 잡았는데요. 일단 목차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문제의 원인, 세 번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빈부격차에서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득 최하위 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서 빈곤층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부의 세습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 심화의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화인데요. 세계화로 인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직군별 소득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인데요. 저희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유명합니다.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절대 빈곤율이 35.09%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최저소득 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소득 이동성 감소인데요.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의 세습으로 인해서 그런 고소득 계층이 좀 더 이렇게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4가지인데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빈부에 관한 편견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소득 계층이 이기적이고 저소득 계층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중에 혹시 저소득층은 무조건 다 게으르고 뭔가 지원금에 의지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활동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도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부에 관한 편견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데도 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또한 모든 고소득 계층이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고소득 계층이 뭐 어떻게 보면 날로 먹는다, 아니면 뭐 도둑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모든 고소득 계층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작지만 어쩌면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입니다. 취약 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한다인데요. 이것은 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나 아니면은 어떤 비영리 단체 같은 거에 힘이 필요한데 이건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도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인데요. 이건 아까 앞에서 지금 3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의 세습 때문에 뭔가 고착화되고 소득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최상위 계층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뭐 세금이 됐든 뭐 다른 것이 됐든 간에 지금 살기 어려운 그런 빈곤층에게는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세금을 엄청 많이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득 최상위 계층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 기부가 됐든 뭐 아니면은 세금이 됐든 어떻게든 근데 이 부의 재분배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상 특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있다고 칩시다. 농민이 있고 뭐 광부 요새는 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농민과 광부 그런 빈곤층이 있다고 치면은 농민에게는 뭔가 그런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될 거고 뭐 광부에게는 그 외에 다른 거를 줘야 되고 뭐 아니면 20대, 30대에 뭐 그런 취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 대상에 따라서 특성이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3학년 2반 이진형입니다. 한 가지 옷만 매일매일 입는다면 매우 시시할 것이고 하나의 문화만 존재하는 사회는 매우 각박할 것입니다. 때문에 다양성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는 상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들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만일 상업에서의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비슷한 종류의 음식만 먹으면서 지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에서의 다양성에 대해 되돌아볼 대목이라 생각되어 이번 주제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상업 다양성의 붕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고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도 없고 상권도 약한 한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거나 예술가들로 인해 특색 있는 지역이 된다거나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하는 것이 임대료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이어져 힘이 없는 기존의 사람들을 내쫓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상업에 적용한 것이 바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지역만의 특색과 고유성, 도시의 재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 대기업과의 자리 다툼 등의 요인에 밀려 기존의 상인들이 내쫓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선 임대료 상승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 망리단길의 경우 1년 사이 권리금이 약 4배 상승하였고 경리단길의 임대료가 최대 650% 상승하였습니다. 상수동의 경우 3년간 식상의 102% 증가, 연남동의 경우 195%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임대료에 버틸 수 없는 상인들은 지역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색과 고유성을 상실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만의 특색과 고유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가 그 지역만의 특색과 고유성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사라지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린다면 해당 지역은 대려 낙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상업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만한 이해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대형 프랜차이즈화로 인한 획일화에 경계하며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 마련 및 지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생과 공유, 연대와 협력으로의 도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경제의 번영, 공존의 사회를 위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필수적인 지금 다양성을 지키고 포용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이끌 것임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 다양성의 이해와 차별의 해결 방안을 주제로 다양성 세미나 발표에 참여하게 된 3학년 조예림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혹시 신경 다양성이란 말을 아시나요? 아마 모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저도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발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정신질환에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자주 대두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제를 고민하던 중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정신질환이나 사람의 심리와 연관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뉴스를 찾아보는 중에 접하게 된 소식이 자폐아동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자폐아동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영화를 보고 난 후라 이 사건에 유독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폐아동에 대해 조사하던 중 발견한 단어가 바로 신경다양성이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으며 신경다양성과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질병에 대해 이해도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신경다양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신경다양성으로 인한 이해와 차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다양성 차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다양성이란 뇌신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름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적 스펙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ADH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 신경다양성 중에서 특히 자폐 스펙트럼에 집중을 해보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이란 사회기술, 언어, 의사소통 발달 등에 있어서 지연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보이는 질병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례로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다른 나라로 프랑스를 선택하였는데요. 프랑스는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자폐는 그저 다름이라고 배우며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모두 함께 생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실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자폐에 대한 이해 교육이 드물며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따로 분리되어 생활합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의 차별의식 감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차별의식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인상 깊어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았는데요. 프랑스는 2013년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학급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유치원에는 언어치료사, 심리학자, 정신운동훈련사, 특수교육자 등 사회의료 종사자들의 도움으로 만 4세 이상의 비자폐 아동들이 자폐 아동 학급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자폐 아이들도 일반 학급의 수업에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실제 이러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심리학자는 비장애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다름과 장애에 대한 열린 마음을 배움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폐 아이들의 사회성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업 방식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 파트로 넘어가서 현재 자폐 아동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한 사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폐 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학대하며 돌아가면서 때린 교육교사 6명이 경찰에 압권되는 사건이 있었고, 특수교사가 장애 아동을 학대했지만 사법부에서는 끝내 무죄를 판결하여 외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살 된 자폐증 아동이 수영장을 출입하려 하자 수영장 측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며 출입을 막아 인권위에서 부당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잘못된 사고와 차별적인 행동 및 부적절한 법적 처벌은 자폐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혐오감 및 차별을 심화하고 자폐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치료 효과를 악화시키며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또 장애 아동에 대한 존엄성 및 당연한 배려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차별에 대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 3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자폐의의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아이들이 자폐라는 질병에 대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랑스와 비슷한 기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폐 아동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사람들이 자폐 아동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는 동화책의 한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는 그네를 탈 수 없었다. 많은 동물이 코끼리를 도왔지만 여전히 그네를 밀 수 없었다. 그때 가장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도움을 더하자 마침내 코끼리가 탄 그네를 밀 수 있었다.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한 이유는 이런 자폐 아동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회 개개인들의 아주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하게 된 이민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진들이 보이시나요? 위 사진들은 모두 키오스크입니다. 우리 주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모두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기술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안대를 쓰면 이렇게 간단한 키오스크도 처음 보는 미제 물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현상의 문제점, 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피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위표는 국내 키오스크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를 보여주는데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00억에서 2,500억으로 약 4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국내 키오스크는 대부분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고 대부분이 인건비 절감과 편리함을 이유로 사용됩니다. 왼쪽 위 그래프는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고령층 응답자의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요. 과반수 이상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원인이 대부분 심리적 부담감, 뒷사람의 눈치, 그림과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꼭 키오스크가 아니더라도 원터치 전자기기나 인덕션 같은 경우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재 삼성에서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접근성 기능을 강한 빅스비를 내놓고 있고, 서울에서는 리쿠라는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교육용 로봇을 만들어 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층 및 소외계층은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가지 못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체를 통틀어 배려하고 각 집단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현재의 차이를 메꾸려 노력하는 것이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직업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매개고등학교 3학년 1반 19번 정일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는 약 2만 가지가 넘는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즉, 그러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직업들은 평등하게 사회에서 대우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직업은 다소 위험하고 저임금의 근로 환경을 제공받기도 하며 사회적 명예도 분명히 이들 직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러한 명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래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사실상 기천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성되고 만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주지주가 강하기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종만을 고평가하려는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라는 구분과 차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름의 원인을 파악했으니 해결 방안을 제시할 차례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인식만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제도적인 측면도 분명히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종마다 존재하는 차별을 해결할 방안과 다소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와 차별 사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대안 찾기에 대한 발표가 끝났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다른 점을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이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서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다양성 실천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